안녕하세요. 어느새 30대 후반이 된 여자입니다. 한때는 인생이 왜 이렇게 나에게만 가혹할까 울고불고 원망하고 좌절한 적도 있었어요. 처음엔 부정했다가 시간 지나서 원망했다가 이제는 덤덤하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는 시간까지 왔네요.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려고 도서관의 붙박이처럼 살았어요. 취업도 하고 돈도 벌고 나름 재테크도 하면서 적당한 안정을 찾았을 때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남들이 말하는 딱 적당한 나이에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며 제 인생은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모든 행운과 축복이 저를 향해 펼쳐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암 진단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좌절스러웠어요.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바쁘더라도 꼭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을 뛰어야 직성이 풀렸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남들이 넌 진짜 100살까지 정정하게 살 거라고 입이 닳도록 말하곤 했는데 병원에서는 제 몸이 죽어가고 있다고 했네요. 젊다는 이유로 저 자신을 너무 과신했던 걸까요? 왜 그때는 몸에서 보내는 시그널들을 그저 무시하고 흘러 넘기기만 했을까요? 제 몸을 진심으로 아껴주지 못한 저 스스로가 너무 미웠고 한편으로는 너무 불쌍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조심스럽게 6개월 정도로 보더라고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렇게 살만한 상태인데 왜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지? 내 몸을 지들이 알아? 괜히 겁주는 걸 거야. TV 보면 암을 이겨낸 사람들도 많은데 나도 그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을 거야. 다 거짓말일 거야. 부정하고 또 부정하며 악몽에서 깨어나려고 수없이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몸은 영락없이 환자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내더라고요. 너무나 가혹하게도 암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제 몸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임신을 준비하려고 영양제도 알아보고 넓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부동산 사이트를 열심히 드나들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올스탑이 돼버렸네요. 남편과의 행복한 미래를 꿈꿨기 때문에 정말 이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남편이 그렇게 통곡을 하던 모습은 그때 처음 봤는데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에게 끝없이 희망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여보, 괜찮아. 여보는 다 이겨낼 수 있어. 병원에서는 다 보수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저러는 거지. 사실은 주변에 암 걸려도 오래오래 사는 사람들 엄청 많아. 지금이라도 식단 잘하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긍정적으로 살면 우리 나중에 애도 낳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서 웃으면서 살 수 있어. 내가 확신해. 우리 80이 넘어도 손 붙잡고 다니기로 약속했잖아.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몸 관리 잘하면서 노력해보자. 좌절하는 표정과는 상반됐던 긍정적인 말들. 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애써 밝은 척을 한다는 것을요. 그러더니 얼마 후 술을 잔뜩 먹고 흐느껴 울면서 진심을 말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남편이 돼가지고 와이프 아픈 것도 모르고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더 일찍 알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당신이 아픈 거 전부 다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 나 사실 하나도 괜찮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당신이 아프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야.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모든 미래를 당신이랑 함께하기로 계획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면 나더러 어쩌라고.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무서움이라는 감정을 직면한 순간 저도 남편도 모두 무너져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분명 건강해질 거라고, 다 괜찮을 거라고 진심 없는 말들만 허공에 늘어놓다가 진짜 저의 현실을 마주하니 처량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이럴 거면 왜 이렇게 열심히 아둥바둥 살았을까? 적당히 즐기면서 좋아하는 거 실컷 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미술도 도전해보고, 공부만 하지 말고 세상도 많이 돌아다녀 볼 걸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직 저에게 기회가 많이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그 자체가 착각이었어요. 지극정성이라는 말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느낄 정도로 남편은 저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사실 많이 걱정했거든요. 아들 힘겹게 키워 겨우 장가 보내놨더니 며느리 간병이나 하고 앉아있다고 속상해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좋은 거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이며 활기차게 살아야 돼. 우리 며느리가 고생이 참 많다. 얼른 이겨내고 우리 건강하게 여행도 가고 그러자. 알았지? 어머님, 뭘 이렇게 많이 싸들고 오셨어요? 건강에 좋다는 것들 죄다 해왔다.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산 정상에 있는 약초도 캐올 수 있어. 나보다 네가 먼저 가면 안 되지. 네가 나 아프면 스발 들겠다고 한 약속 기억 안 나? 독하게 살아야 한다. 이 좋은 세상 충분히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게 인생이지. 꼭 건강해질게요. 저 컨디션도 점점 괜찮아지고 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렴. 우리 아들이 속상하게 하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내가 등짝을 때려서라도 정신 확 들게 만들어 줄 테니까. 아프고 나니 든든한 내 편이 누구인지 확실히 갈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암 선고를 받자마자 남편이 이혼하자고 압박하고 시댁 식구들도 등을 돌린다고 하던데 난 그래도 참 복받았구나 싶더라고요. 모두가 나의 건강을 위해 힘써주고 있으니 저도 부정적인 생각은 일단 접어두고 건강해지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항암 치료를 열심히 받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챙겨주신 음식들도 잘 챙겨 먹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암 완치 성공담을 익히며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받았어요. 정말 신기하죠? 이 상황이 돼보니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찾게 되고 서로 토닥이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병원에서 말한 6개월이 지났음에도 씩씩하게 잘 견뎌내고 있었어요. 기적이 저에게 온 것만 같았죠.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곁에 있어준다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분명 그 사람들을 믿고 있었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잔인한 말들을 들었을 때도 이건 분명 꿈이고 환청이라고 믿었어요. 보통은 늘 남편이 옆에 있었는데 그날은 시어머니도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받는 건 정말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지만 죽는 것보단 낫겠지 하는 심정으로 그날도 임했어요. 그렇게 마취를 하게 됐는데 마취가 덜 된 건지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몽롱한 상태에서 익숙한 두 사람의 대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반지 사러 가려고. 엄청 비싸더라. 그래도 걔가 그걸 갖고 싶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좋은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딸내미 데려오려면 비싼 반지 하나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래도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어차피 곧 큰 돈 들어올 거 아니야. 넌 잠자코 있어. 절대로 들키지 말고. 나야 안 들키지. 엄마나 티 좀 내지 마. 장례 치르고 바로 결혼식 올려라. 안 그래도 그러려고. 마치 스릴러 영화와 같은 대사들이었죠. 아내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누군가와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말을 엄마와 주고받는 남편의 모습이란 정말 낯설고 섬찟했습니다.
치료가 끝나자마자 병실에서 도망쳐 나와 가슴을 진정시켰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도망친 저를 찾아다니며 누구보다 걱정해주고 눈물까지 글썽이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을 본 순간 내가 들은 말들은 착각이고 꿈이었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남편은 그렇게 명연기를 펼칠 사람이 아니었고 거짓말을 하면 얼굴에서 바로 티가 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잠재의식 속에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 꿈에 나왔겠구나 하며 단순 해프닝으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던 대화 소리였기 때문에 찝찝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집에 돌아온 그날에도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 트럭이 왔다며 그 추운 날 밖에 나가 사올 정도로 헌신적으로 잘해줬습니다. 늘 남편은 제가 원하는 걸 사다 주기 위해 필요한 걸 알아보기 위해 사방팔방 돌아다녔고 항상 바빴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게요. 왜 그렇게 바빴을까요? 저는 왜 그렇게 바쁜 남편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못했을까요? 그날 밤 남편의 핸드폰을 볼까 말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만약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전 분명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질 것 같았고 그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찝찝한 마음을 품은 채로 계속 이런 식으로 살기엔 저 자신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볼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던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반짝였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왔는데 발신자는 저도 잘 아는 남편의 친구였어요. 이렇게 왔더라고요. 야, 너 나한테 정장 한 벌 사줘야 된다. 그런 여자 낚는 거 쉽지 않다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저는 한순간에 배신당한 비련의 여자가 됐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날만큼 치가 떨리도록 분노한 적이 또 있었을까요? 가뜩이나 몸 상태도 안 좋은데 그날 이후로 전 급격히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가 싶어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저에겐 그 사람에게 따질 힘도 없었고 자격도 없었어요. 그냥 이대로 버림받은 채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구나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봤지만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연락해 따로 만나자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협박을 했죠. 난 그래도 우리가 꽤 친했다고 생각했는데 좀 배신감이 드네요. 재수씨 배신이라뇨. 그리고 갑자기 왜 둘이서 보자고 하신 겁니까? 뭐 일단 부탁하신 대로 그놈한텐 말 안 하고 나오긴 했는데. 내 남편한테 여자 소개시켜준 거 다 알아요. 아니요? 전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럼 어디 다 불러 모아서 시시비비 가려볼까요? 그럼 인정하겠어요? 이미 둘이 나눈 대화 내용도 다 봤고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소개시켜준 건지 다 알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건 진실이에요. 알다시피 나한텐 시간이 얼마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여자 앞에서 끝까지 거짓말하고 싶어요? 그러다 천벌 받아요. 그쪽도 공범이라고요. 저기 일단 재수씨 진정하고 물 좀 드세요. 지금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요? 시한부 상고받고 남편이 다른 여자랑 결혼까지 준비하는데. 일단 죄송합니다. 내가 진짜 죽일 놈이에요. 하지만 있잖아요. 그놈이 자꾸만 저한테 여자를 소개시켜달라고 했다니까요.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무슨 결혼정보회사도 가입하고 소개팅 어플도 깔고 안 친한 지인들까지 합세해서 여자 소개받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적어도 한 50번은 소개팅 했을걸요. 처음엔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와이프가 아픈데 다른 여자를 소개받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처음엔 말렸죠. 근데 그놈이 자꾸만 자긴 혼자 살기 싫다고 와이프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허송세월만 보낼 순 없다면서 자기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재촉하고 사정사정 하니까 저도 별 수 없었어요. 그냥 형식상 여자 몇 명 소개시켜준 게 다였는데 그걸 그렇게 길게 끌고 갈 줄은 몰랐죠. 어쨌든 원인 제공을 한 건 저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 여자들은 제 존재를 알고 있었나요? 이미 사별했다고 뻥치고 다녔다고 들었어요. 여자들이 원래 불쌍한 남자들 보면 모성애가 생긴다나 뭐라나. 아무튼 그놈도 보통 아닙니다. 이런 말 이제 와서 하긴 좀 뭐하지만 제수씨도 이제라도 그놈의 진실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 오히려 다행이에요. 제수씨 암 진단 받자마자 계산기 어찌나 두드리던지 그놈 어머니까지 합세해서 무슨 이상형 월드컵 하듯이 여자들 쭉 전시해놓고 재고 따지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이 원래 그런 애는 아니었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아무튼 문어다리 걸치면서 소개받은 여자들 동시에 만나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공을 들인 한 여자랑 깊은 관계까지 발전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여자가 바로 제가 소개시켜준 여자고요. 저도 지금 중간에서 미치겠습니다. 그 여자한테도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미친놈이었죠. 지금은 후회 막심입니다. 후회 막심이라는 사람이 결혼할 때 정장 한 벌 해달라고 요구하나요? 내가 볼 땐 끼리끼리인 것 같은데? 남자들끼리 장난으로 그런 말 주고받은 거고 진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무튼 건강도 안 좋은데 제가 너무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어요. 저도 남자인지라 와이프 먼저 떠나보내는 친구의 상황이 딱해서 지나치게 감정이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처음엔 그놈이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소개받을 줄은 몰랐어요. 아무래도 그놈은 두 번째 결혼만큼은 신중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헤어지면 꼭 없어야 한다고 이제는 완벽하게 잘 맞는 이성을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별말은 없던가요? 그 인간 그렇게 호화스럽게 프로포즈 준비할 정도로 재정적인 사정이 좋지 못할 텐데. 조만간 큰돈 들어온다고 자기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던데요. 다 계획이 준비돼 있다면서.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저에게 그렇게 지극정성이었던 이유를요. 싫으면 이혼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 되지 왜 기어코 이혼을 하지 않고 내 옆에 꼭 붙어 있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돈 때문이었어요. 사랑도 애정도 미련도 아니었고 그저 물질적인 이유 하나 때문에 제 옆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망할 인간. 차라리 솔직하기라도 했으면 속 편하게 미워만 했을 텐데 여태껏 저를 가지고 논 걸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져버릴 것만 같더라고요. 제 앞으로 들어간 보험금, 그리고 제가 20살 때부터 열심히 모아놓은 적금과 펀드와 주식, 그리고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오피스텔과 꼬마 빌딩까지 남편은 그것들을 전부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보같이 저도 남편에게 상속할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이미 내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성대한 프로포즈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상황. 오히려 재산을 탈탈 털리지 않았으니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면한 걸까요? 어차피 시한부 선고까지 받고 삶의 희망도 잃어서 이보다 더 최악이 있을까 싶었는데 더 깊은 밑바닥이 있었다는 게 그저 놀라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내가 떠난다면 그놈과 시모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겠지. 그러니 난 반드시 씩씩하게 견뎌야 한다. 내가 견뎌야 그들이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 정신 차리자. 울고불고 난리칠 시간도 아깝다.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단단하게 하려고 했지만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대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토록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주는 걸까? 왜 나만 가지고 이러는 걸까? 대체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그날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밤이 됐습니다.
일단 남편과 시모에 대한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원래는 하나씩 재산을 정리하며 남편에게 넘기려고 했지만 그걸 일단 멈췄습니다. 그리고 변명할 수 없게끔 증거를 모으고 또 모아서 남편 앞에 들이밀며 물어봤어요.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너 여자 만나고 있더라? 여보, 그게 있잖아. 변명할 생각하지 마. 네 친구한테 다 들었고 이것 말고 더 확실한 증거도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예쁜 반지까지 샀던데? 그 여자 취향 참 독특하더라. 그거는 웨딩 링으로는 잘 안 하는 건데. 뭐 할 말 있어? 내 옆에 붙어있는 이유가 내가 가진 것들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내가 떠나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잘 알게 됐는데 더 이상 변명이 필요한가? 남편은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남은 삶을 붙잡고 있는지 잘 알면서 얼마나 힘들게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차라리 헤어지자고 하지. 아픈 와이프 케어 못한다고 당장 다른 여자한테 가겠다고 말이라도 하지. 왜 뒤에서 날 농락하냐고? 여보, 암진단 받았을 때 엄마가 그러더라. 넌 누군가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기도 하다고. 그러니 새 인생 사는 거 죄책감 갖지 않아도 된다고. 내 나이도 있으니까 얼른 다른 여자 알아보라고 했을 땐 나도 미친 생각이라고 여겼어. 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당신이 떠나고 난 후에 난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하지?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 당신은 떠나는 입장이겠지만 난 남아있는 입장이잖아. 난 앞으로의 인생이 너무 막막했던 거야. 난 솔직히 아이도 낳고 싶었고 와이프랑 노후를 즐기면서 여행도 맘껏 다니고 싶었다고. 남은 인생을 당신만 그리워하며 살 수는 없는 거잖아. 물론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옆에 있어주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지만 한편으론 너무 두려웠어. 강단 있게 내 갈 길을 묵묵히 갔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귀가 얇았어. 참시 미쳤었나 봐. 변명도 참 그럴싸하게 하네. 결국엔 돈 때문에 남아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네가 날 진심으로 위한다면 변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정중하게 이혼을 요구했어야 해. 그게 인간의 도리지. 아니야.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 그건 우리의 결혼 생활에 모욕하는 발언이야. 잠시 내가 미쳤었다니까?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치닫게 되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곤 하잖아. 지금 내가 딱 그래. 당신이 우는 모습 보니까 내가 진짜 미친놈이었구나 싶고 지난날이 후회돼.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아픈 당신을 두고 딴 생각이나 하고. 난 진짜 용서받지 못할 놈이야. 하지만 날 버리진 말아줘. 나 진짜로 당신 없인 못 살아. 떠나지 않게만 해줘. 내가 옆에 꼭 붙어있고 싶어서 그래. 그 여자랑은 당장 헤어질게. 진심으로 나 싹 다 정리하고 당신한테만 최선을 다할 거야. 그 여자한텐 내가 메시지 보냈어. 내 존재에 대해서 밝혔고 네가 여태껏 부인이 있는데 여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멀쩡한 여자 상간녀로 만들었다고 증거까지 싹 다 모아서 보내버렸어. 어때? 당황스러워? 아니, 하나도 안 당황스러워. 안 그래도 이 생활 지긋지긋해서 정리하고 싶었거든. 잘했어. 철없는 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니까. 나 이제 진짜로 깨달았어. 난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나한테 떠나라는 말은 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내가 이렇게 빌게. 그날 남편은 저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오열까지 해가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는 깨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온전히 믿는 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제 상황에서 그 사람마저 없으면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보 같은 생각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딱 한 번만
그 사람을 믿어볼까 싶기도 한 거예요. 혼자가 되어 쓸쓸히 마무리를 짓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곁에 있다가 가는 게 그나마 덜 외롭지 않을까, 그런 멍청한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그 여자에게 모든 걸 폭로했으니 알아서 정리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조금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상황이 정리되면 그때 신중히 생각해보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가뜩이나 항암 치료와 이런저런 정리할 것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 일까지 덮쳐버리니까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뿐이더라고요. 그래도 인간인데 아픈 와이프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헤어지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곁에서 지켜본 결과 남편과 그 여자는 여전히 만나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의 친구에게 물어보니 계속 만나고 있다고 확인 사살까지 시켜주더라고요. 정말 괘씸했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해 만나자고 요구했더니 흔쾌히 약속 장소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으로만 봤던 여자의 얼굴을 실물로 처음 본 순간이었습니다. 참 아기자기한 이목구비에 비해 눈빛은 도전적이었어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네요. 내가 보낸 메시지 확인한 걸로 아는데? 네, 확인했습니다. 사별이라고 속이고 만났다고 들었는데 와이프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안 순간 배심감 같은 건 안 들었어요? 처음부터 속이고 시작한 관계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난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저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잠시 헤어진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무슨 뜻이죠? 비록 저를 속이긴 했지만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해서 날 만났나 싶더라고요. 잠시나마 헤어졌던 그 순간 느꼈어요. 제가 오빠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걸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있는데도 만난다는 건 그쪽이 상간녀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 알아요? 네, 알아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그쪽을 만나고 싶었어요. 저랑 오빠 헤어질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진짜 뻔뻔한 거 알아요? 몰랐을 땐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지금은 내가 있는데도 유부남을 만나겠다 이건가요? 사별했다고 거짓말하고 여자를 꼬신 그 인간을 평생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너무 미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어떡해요. 저도 이런 결정 내리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간녀 신분으로 살아가는 게 상관없다 이거죠?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까지 형편없는 남자와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취향인가 보죠? 오빠가 있어야 제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전 순서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의미예요? 냉정하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어차피 떠나실 거잖아요. 일이 이렇게 된 건 저희로선 할 말이 없지만 어차피 정해진 수순이었잖아요. 평생 떠나간 사람 곱씹으며 살 수는 없잖아요. 인연이 조금 더 빨리 찾아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쪽도 남편이 평생 혼자 살길 바라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 인간 그래도 여자 보는 눈은 있는 줄 알았더만 겨우 고르고 고른 게 이런 사람이라니. 알만하네요. 아주 끼리끼리 만났어. 어차피 떠날 사람이라고? 순서는 상관이 없다고? 둘이서 내가 떠날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을까? 아주 치가 떨리네. 네가 뭔데 내 목숨을 함부로 판단해? 내가 둘만큼은 아주 후회하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각오해. 내가 순순히 물러날 줄 알아? 네가 눈을 감는 날까지 너희 둘을 증오하고 저주할 거야. 평생 남의 눈물 나게 한 대가로 피눈물 흘리며 한번 살아봐.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났어요. 내 인생에 상간녀를 마주할 날이 오다니.
그것도 건강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게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픈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남편은 재활용도 불가능한 쓰레기라고 생각했는데 그 쓰레기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인간일 줄이야. 인생 참 덧없고 힘겹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어요. 죽기 전 마지막이 될지라도 그 둘에게만큼은 꼭 복수하겠다고요. 이렇게 화병으로 수명을 단축시키며 말라 죽어갈 바에는 제대로 원한 한번 풀고 가자 싶었어요. 전 일단 남편을 불러 앉혀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여자한테 얘기 들었어. 둘이 못 헤어지겠다면서? 여보, 그게 아니고 됐어. 더 이상 변명 들을 시간도 없고 내 마음 다치는 거 원치 않아. 내가 원하는 건 마음의 안정이야. 둘이 만나는 거 더 이상 신경 쓸 힘도 없고 겨를도 없어. 그냥 당신은 얼마 남지 않은 내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면 돼. 예정을 생각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설마 와이프 아픈데 거기다 대고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시골릴 생각은 아니지? 계속 말해왔지만 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나도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내 1순위는 무조건 당신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 그거면 돼. 난 이미 당신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내 생이 다 할 때까지만 내 옆에 있어줘. 그거면 돼. 그럼 당신에게 모든 걸 주고 떠날게. 내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카도 없고 남은 건 당신뿐이잖아. 조금씩 정리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약속 꼭 지켜줘. 여보, 나 진짜로 당신한테 최선을 다할 거야. 내 곁에만 있어줘. 남편은 감동을 받았는지 안도를 했는지 어린애처럼 펑펑 울더라고요. 이제는 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부처의 마음으로 모든 걸 이해해주고 받아들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 저에게 연신 미안하고 고맙다고 어찌나 중얼거리던지 꼴 보기 싫었지만 이로써 일단 남편을 붙잡아두는 데 성공했어요. 그 여자는 한동안 상간녀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게 됐죠. 그리고 다음 타깃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겉으로는 날 위하는 척 아껴주는 척 했지만 속은 아주 시꺼먼 사람이었어요. 뒤늦게 시모의 만행을 알게 된 저는 시댁에 찾아가 경고했습니다. 어머님, 여태껏 그 사람이 저지른 짓 전부 알고 계신 거 알아요. 저한테 할 말 없으세요? 어머님도 어느 정도 동조하신 걸로 아는데. 미안하다. 나도 어미인지라 자꾸만 내 아들이 불쌍해서 그랬다. 일단 네가 알게 됐으니 나도 면목이 없다만 입장 바꿔서 생각해준다면 좋겠구나.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운 아들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니. 너도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은 예상하고 이해를 해줬어야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도 건강관리를 잘 했어야지. 둘이 결혼했는데 갑자기 아프다고 하니 우리 입장이 뭐가 되냔 말이야. 우리 아들 호래비 만들 셈이야? 일단은 네가 잘못을 저질렀으니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찾아와서 아득바득 내 잘못 캐묻는 게 나는 좀 불쾌하네. 네, 어머님. 불쾌하셨어요? 아들 인생은 중요하고 며느리 인생은 개만도 못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딴 음식을 먹였겠죠. 어머님이 여태껏 저한테 써주셨던 것들 전부 다 제 몸에는 안 좋은 것들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것들만 쏙쏙 뽑아서 갖다 바치셨어요? 마치 일찍 떠나라고 저주하는 사람 마냥 정성을 쏟아 부으셨던데 그 중엔 치명적인 것도 있었어요. 몰랐다고 발뺌하지 마세요. 이미 변호사랑 고소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고소? 아니 내가 뭘 어쨌는데?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그건 충분히 살인미수죄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살인미수가 뭔진 아시죠? 저 어머님이 써다 주신 거 다 먹었으면 이미 저 세상 갔을걸요? 전 이대로 못 넘어가요.
다른 건 몰라도 며느리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죠. 그래도 요즘 교도소는 노인 공경은 해줄 거예요. 살만할 거니까 조용히 다녀오시는 걸로 하시죠. 근데 어머님은 더위를 많이 타셔서 여름엔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아니야, 안 돼. 며느라, 내가 진짜 그런 의도는 없었단다. 그냥 나는 너 좋아하는 거 해줄 생각으로 정성껏 준비한 것뿐이야. 내가 미쳤다고 널 해칠 생각을 했겠니? 해주신 것들 전부 사진 찍어놨어요. 증거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사 소견까지 이미 받아놨고요. 전 준비 다 마쳤는데 더 할 말 있으세요?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 나이에 고소까지 당해야 되겠어? 너도 알잖아. 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야. 그저 아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걔가 그러더라. 며느리는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걸 해주면 된다고. 난 그걸 따랐을 뿐이야. 난 아무 잘못 없어. 그래도 그걸 직접 실행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게 맞지 않나요? 어쨌든 그걸 따랐던 사람은 어머님이시잖아요. 전 사실 남편에 대한 배신감보다 어머님에 대한 원망이 더 크거든요. 그렇게 절 예뻐하고 아껴주셨는데 그렇게 절 서서히 죽일 생각을 하셨단 말이죠. 죽이다니? 누가 누굴 죽여? 난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니까. 난 같은 여자로서 네가 너무 가엾고 불쌍해. 너도 날 알잖아.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니? 하여튼 내가 낳았지만 우리 아들이 정말 어쩔 땐 너무 무섭다니까? 걔가 새장가 간다고 떠벌렸을 때도 내가 어찌나 말렸는지 몰라. 제발 우리 며느리 좀 생각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그걸 무시하더라니까? 애가 여자에 미쳐가지고 지금 내 말도 안 듣는 상태인데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겠니? 한심해 정말. 난 사실 네 편이다. 내 맘을 좀 알아다오. 과장을 섞어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니 시모가 벌벌 떨며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쓰더라고요. 이로써 그토록 끈끈했던 아들과 엄마 사이를 갈라놓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이상하게 복수를 진행하면서 심장이 뛰고 활력이 돋는 기분이 들었어요. 목적이 생기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연기를 전공했던 한 친구에게 오랜만에 연락해서 저의 현재 상황과 이런저런 사정들을 이야기하며 무리한 부탁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친구야. 날 위해 연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 전문직 여성인 척 연기하며 남편을 슬쩍 떠보라고 부탁했어요. 마지막 복수가 될 수도 있다고, 너가 아니면 해줄 사람이 없다고 애원했더니 흔쾌히 수락해 주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제 남편의 동선과 패턴, 자주 가는 곳을 알려주며 꼭 좀 잘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이 이렇게 쉽게 풀릴 거라는 걸 예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놈이 미끼를 물었다고요. 그냥 미끼를 문 정도가 아니라 그쪽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원하는 스타일, 원하는 직업, 원하는 여성상이 뭔지 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전이 수월하게 흘러갔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 쉽게 넘어온다는 게 참 씁쓸했네요. 아무튼 제 친구가 명연기를 펼쳐준 덕분에 남편은 깜빡 속아 상간녀를 두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며 아주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저를 위하는 척 착한 남편 코스프레까지 했으니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그 열정과 부지런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 열정으로 일을 했으면 고속 승진을 했을 텐데 말이죠. 그 사이 저는 상간녀의 뒷조사를 슬슬 시작했어요. 같은 회사를 다니는 분들에게 SNS로 메시지를 보내며 제 사정을 이야기하며 상간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다고 하니 여러 명이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인간관계를 얼마나 개차반으로 했으면 뒷담화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수두룩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웬걸? 대형 사건을 제가 물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상간녀의 비밀을 알게 되자마자 전 웃음부터 나왔어요. 제가 굳이 건들지 않아도 어차피 파괴될 관계였구나 싶더라고요. 회사 내에선 상간녀의 이름이 아주 유명하대요. 유부남 킬러로 말이죠. 소문에 그치는 걸 넘어서 불륜 행각을 목격한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부남인 제 남편을 만나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없었던 것 같네요. 이런 고급 정보를 저만 알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의 증언과 관련 증거들을 싹 다 모아서 익명의 이름으로 남편의 메일로 보내버렸네요. 그리고 남편과 제 친구가 데이트를 하기로 한 그날, 저는 상간녀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나오라고 했더니 별 의심 없이 나오더라고요. 추리닝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오더니 저에게 물었어요. 왜 불렀어요? 식사나 하면서 용건 얘기할 테니까 따라와요. 상간녀를 데리고 간 곳은 다름 아닌 남편과 제 친구가 데이트 중인 그 장소였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척 그 테이블 주변으로 걸어갔는데 상간녀가 먼저 제 남편을 발견했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제 남편은 그 순간 제 친구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제대로 걸렸구나 싶었죠. 상간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쪽으로 직진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멀찍이서 관망하기 위해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상간녀는 남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뭐냐? 여긴 어떻게? 묻는 말에나 대답해. 뭐냐고?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아니, 난 식사하러 왔지. 나한테 미팅 있다며. 이게 비즈니스야? 낯선 여자 머리카락 만지고 손잡고 있는 게 미팅이냐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얘기 좀 하자. 사람들 보잖아. 아니, 지금 여기서 얘기해. 이 여자 누구야? 누군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날 쳐다보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끝맺음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네. 그게 무슨 의미야? 나 지금 데이트 중이야. 좋아하는 사람이랑 식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해라. 분위기 딱 보면 몰라? 우리 요즘 연락도 뜸했잖아. 이 정도면 눈치챌 만도 하잖아. 그래서 헤어지기라도 하자고? 미안하다. 미친놈. 배신자. 순간에 욱하는 감정을 참지 못했던 상간녀는 남편의 뺨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물병의 뚜껑을 열어 남편의 머리에 콸콸 쏟아부었습니다. 아주 명장면이었죠. 남편도 화가 났는지 벌떡 일어나며 상간녀에게 속사포로 퍼붓더라고요. 야, 적당히 해라. 넌 뭐 당당하냐? 내가 여태껏 너 수치스러울까봐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도 유명하다며? 유부남 만나고 다닌 거 직원들이 다 안다며? 건드려도 적당히 건드렸어야지 유부남을 만나? 너같이 난잡한 여자를 내가 받아줘야 되냐? 잊었어? 너도 유부남이잖아. 근데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 이 여자는 알아? 네 와이프 아파서 골골대고 있는 거? 시한부 살면서 죽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 아냐고? 아마 사별이라고 또 속였겠지. 넌 진짜 내가 아는 인간들 중에 제일 쓰레기야. 아픈 와이프 보험금에다가 재산까지 가로채고 다른 여자랑 새 출발하려고 한 네가 멀쩡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장담하는데 넌 얼마 못 가 망할 거야.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버릇 어디 가겠어? 저 여자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또 해소하려고 다른 여자 만나겠지. 근데 그거 알아? 너한테 진심인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거야. 그게 네 팔자야. 그러니까 그냥 혼자 들고 죽어 이 인간아. 그래, 저주해줘서 고맙다. 속으로 날 그딴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지. 나도 이참에 경고 하나만 할게. 폭주 기관차같이 돌진하는 그 성질머리 좀 고쳐라. 그래가지고 시집이나 가겠냐? 네가 뭔 상관이야? 둘의 관계는 그 자리에서 아작이 났어요.
상간녀는 한참을 난동부리다가 직원이 제지하자마자 울면서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제 친구에게 미안합니다. 놀라셨죠? 하며 수습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제 친구의 명연기가 펼쳐졌습니다. 유부남이었어요? 심지어 내연녀도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게요.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아내가 아픈 건 맞아요. 사별이라고 한 건 와이프에 대한 과도한 설명을 하고 싶지 않아서 생략한 것뿐이에요. 어쨌든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좀만 기다려줬다면 제가 다 깔끔하게 정리했을 겁니다. 어쨌든 날 속였네요? 너무 좋아해서 그랬습니다. 와이프가 있는 것도 만나는 여자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다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희선 씨가 좋았어요. 처음엔 희선 씨 같은 여자가 저한테 호감이 있다고 해서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붙잡고 싶었습니다. 용서하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저한테 기회를 일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절대로 의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미 배신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망나니처럼 살아오셨네요. 그렇게 살면 좋아요? 그쪽 하나 때문에 지금 몇 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지 아냐고요? 가진 거 하나 없는 거지 같은 놈 그나마 헌신적이라고 썸남 취급 좀 해줬더니 아주 뒤통수를 제대로 때려버리네. 네? 희선 씨,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봐요. 주제 파악을 좀 해요. 멀쩡한 여자가 그쪽같이 머저리 같은 놈한테 왜 들러붙겠어요? 가지고 좀 놀아줬더니 지가 뭐라도 되는 양 으스대는 꼴하고는. 설마 진짜 나랑 잘 되길 기대한 건 아니죠? 난 나랑 급이 맞는 남자만 만나요. 그리고 그쪽이랑 다니기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더럽게 다니지 말고 씻고 면도 좀 하고 피부과 좀 다녀요. 더러워 죽겠네. 여자를 꼬시려면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야지. 저건 뭐 거지 새끼도 아니고. 결국 남편은 와이프도 잃고 상간녀도 잃고 썸녀도 잃고 모든 관계가 끝나버렸네요. 그 인간을 고립되게 만드는 게 제 작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불륜한 증거들을 싹싹 모아서 그 인간의 직장 인사팀에 메일로 보냈어요. 즉각 반응이 왔는지 남편이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어떻게 나 몰래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그거 명예훼손인 거 알아? 명예훼손? 왜? 고소라도 하시려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시한부라서 좋은 게 뭔지 알아? 뒷일 생각하지 않고 맘껏 지를 수 있다는 거야. 난 그냥 떠나면 그만이거든. 그리고 난 이걸 인터넷에도 올릴 생각이야. 그럼 대중들은 누구의 편을 들까? 명예훼손 당한 남편 편을 들까? 아니면 시한부 선고받고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까지 당한 내 편을 들까? 여보, 진짜 우리 이러지 말자. 나에 대한 화가 아직도 안 풀렸단 말이야? 우리 서로 약속했잖아. 난 당신 곁을 지켜주기로 했고 당신은 내 상황을 이해해주기로 한 거. 내 착각이었던 거야? 이해는 무슨... 그리고 우리 이혼해. 이혼? 여보, 당신 혼자서 뭘 어쩌려고 그래. 내가 곁에 있는 게 좋다며. 생각이 바뀌었어. 그냥 이혼하고 따로 살자. 그리고 내가 가진 거 모두 우리 친정 쪽에 넘길 거야. 눈독 들이지 마. 이혼은 싫어. 그러지 마, 여보. 옆에 있고 싶어. 나 여보랑 이혼하면 진짜로 끝장이야. 남편 신분을 지켜야 얻는 게 있어서 아쉬움이 많겠지. 하지만 나는 이미 다 정리를 맞춰놓은 상태야. 그리고 넌 권한 없어. 불륜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에다가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너 같은 인간이랑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할 바엔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어. 그러니까 이만 끝내. 이건 합의가 아니라 통보라는 거 명심해. 소송으로 진행할 거야. 병과 싸우면서 이혼을 진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 인간과 부부를 엮인 채로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순 없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후 저는 바로 서류를 정리했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케어를 받으며 살게 됐네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복한 생각만 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살다 보니 하루하루 감사해지더라고요. 저희 엄마께서 지극정성으로 절 돌봐주시고 기도해주신 덕분에 전 다행히도 아직까지 소중한 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이혼 소송도 잘 마무리돼가고 있어요. 환자가 되어 좋은 점도 있어요. 하루하루를 정말 알차게 보내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 건지 잘 아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잘 아니까 그냥 허투루 보낼 수 없겠더라고요. 지금도 항상 저희 엄마한테 미안해요. 아직도 딸이 아픈 건 전부 자신의 탓이라고 눈물을 흘리는 저희 엄마를 위해서라도 전 씩씩하게 병마와 싸워 결국은 이겨낼 것입니다. 병원에서 6개월이라고 했지만 그 기간을 훌쩍 넘어 아직도 잘 살고 있잖아요. 저에게도 기적이 올 거라 믿어요.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으니 이미 기적이 다가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그리고 3년 뒤에도 여러분에게 사연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건강관리 잘 할게요. 전 저를 믿어요. 꼭 해낼 겁니다. 주변에 보면 아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써보게 됐네요.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건 희망을 잃었을 때잖아요. 힘들고 지쳐도 그럼에도 인생은 살아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만 기적이 찾아올 거라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좌절하고 울고 슬퍼하기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이렇게 전 남편에 대한 사연을 쓰니 또 심장이 빠르게 뛰네요. 어쩌면 그 인간에 대한 복수심으로 여태까지 질긴 목숨을 유지해왔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좋게 생각하려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인생을 허비할 순 없잖아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했던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가끔씩 찾는 즐거움을 추억 삼아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비록 힘든 인생이지만 일단 주어졌으니 최선을 다해보는 게 제 목표예요. 우리 모두 좋은 것들만 보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며 살아보도록 해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행복하세요.